몸을 조심하세요. 습관. 틈을 조심하세요. 틈을 조심하세요. 1929년 런던 지하철에서 처음 등장한 문구였다. 전동 차문과 승강장 사이의 틈이 발이 빠질 수 있음을 승객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았다고 한다. 이후로 그 말이 유행처럼 번져서 마인드캡 이라는 밴드가 생기고 같은 영화 제목의 영화도 나왔다. 이 문장은 티셔츠에서 발매트에 이르는 다양한 물건이 새겨져 있다. 우리 집에서 자그마한 마인드 더 캡 문구가 적힌 엽서를 끼운 액자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과 앞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 사이의 간극을 생각해 본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 말이다. 중요한 것은 전략일까 문화일까? 요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전략과 문화의 관계, 그리고 전략과 문화의 상태가 상대적인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전략이란 이른바 개인 플랜이다.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려 하며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상세한 대답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는 모두 개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 가족, 종교단체, 프로젝트, 팀, 유치원, 교사들의 모임에도 나름의 개인 플랜이 있다. 반면에 문화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와 더 관련이 깊다. 문화의 복잡한 정의 중에서 내가 깊이 공감했던 것은 가장 단순한 정의였다. 조직개발 분야의 개척자인 테런스 딜과 앨런 케네디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문화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는 방식이다. 내가 이 정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문화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이 정의는 내가 일상에서 서술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에도 들어맞고 특정한 조직의 문화에도 적용된다. 리더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가 있다. 전략과 문화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상가 피터 드러크의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먹는다라는 말에 찬성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략과 문화를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며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나는 전략이 문화보다도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던진 질문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진부한 것이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나는 것이 모든 조직에 필요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가 바뀔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는 방식, 즉 문화는 원래 복잡다단하다. 어떤 단체나 가정이나 기업의 가치와 문화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내 경험상 이 10가지 질문만으로도 그 조직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 어떤 행동이 보상을 받는가, 어떤 행동이 처우를 받는가, 사람들이 자기 신의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규칙과 기준을 따르는가, 어떤 규칙이 지켜지는가, 어떤 규칙이 강제로 시행되고 어떤 규칙이 무시당하는가, 사람들이 마음 편히 느낌의 이야기, 자신의 필요한 것은 요청하는가, 그런 요청은 지지를 받는가, 무엇이 신성한 인도에서 신성시하는 데서 나오는 소. 비판이나 공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태생을 의미한다. 누가 신성한 소를 넘어뜨릴 가능성이 큰가? 누가 신성한 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는가? 그 이야기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가? 누군가가 실패하거나 실명하거나 실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취약성, 불확실성, 위험, 감정 노출은 어떤 취급을 받는가?
수치와 비난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 수치와 비난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조직의 불편함을 얼마나 잘 견디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의 불편함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면 편안함을 높이 평가하는가? 이제부터 나는 이런 내용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알아보자. 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들의 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영역에 빛을 비춰주는 데 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영역이란 관계의 단절, 놔버림. 낮은 자존감이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조직 문화를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 즉 우리가 옹호하는 가치와 우리가 실천하는 가치의 불일치를 겉으로 드러내준다. 내 소중한 친구인 찰스 킬리는 우리가 가진 최상의 의도 속에 사무실의 벽에, 부모 강연의 핵심에 혹은 회사의 창립 선언문에 있는 난해한 가치를 소망가치라고 부른다. 문제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변화 전략을 수립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른바 소망가치, 실천가치를 비교해봐야 한다. 실천가치란 내가 만든 용어인데 현실에서 살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망가치와 실천가치의 일치 여부를 진단하는 일은 매우 불편할 수가 있다. 소망을 놓아버릴 때의 비극. 나의 일은 이렇다. 놓아버리기는 수많은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와 조직에서 목격되는 대부분 문제에 숨어 있으며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에는 우리가 방어 기제를 논하면서 살펴본 문제들도 있다. 우리는 취약성, 수치심, 상실감, 목표에 부지런한 느낌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놓아버리기를 선택한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인 상사, 교사, 교장, 성직자, 부모, 정치인 등이 사회적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우리는 놓아버리기를 선택한다. 정치인은 사회개혁 불이행의 좋은 사례다. 양측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따르지 않아도 되거나 자신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을 만든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통 사람이 했다가는 해고를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체포를 당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행동에서는 조금처럼 나타나지 않는 가치들을 옹호한다. 그들이 서로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자존감도 등대로 낮아진다. 정치인들은 사회의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투표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낮게 나오는 것이다. 종교 역시 사회개혁 불이행의 한 예다. 첫째, 놓아버리기는 대개 리더들이 자신들이 설계하는 가치들을 구현하며 살지 않는 결과다. 둘째,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절대적인 것을 희구한다.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미지의 대상과 맞서는 방법, 신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확실성에 대한 욕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때 영성에서 취약성을 빼버리고 신앙을 순종과 처벌로 대체할 때 신앙의 개념은 무너진다. 신앙의 개념은 무너진다. 신앙에서 취약성을 빼버리면 정치만 남는다.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주의의 정치가 될 수도 있다. 영적 유도와 참여는 수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소속감의 취약성의 산물이다. 이점에서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가 가정학교, 지역사회, 기업에서 일부러 놓아버리기와 단지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화가 생겨나는가? 어디에 간극이 있는가? 가끔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가 이다. 실천가치, 애들과 소망가치 이들 사이의 틈이 바로 가치의 간극이다. 나는 이것을 놓아버리기의 간극이라고도 부른다.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직원과 고객, 학생과 교사, 신도를 잃는다. 심한 경우에 자녀를 잃기도 한다. 물론 과감하게 조치할 수도 있다.
집과 직장과 학교에서 점점 벌어지는 가치의 간극을 훌쩍 뛰어넘어 건너야 된다. 하지만 그 간극이 점점 벌어져서 임계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문화를 비인간화하면 사람들의 놓아버리기가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비인간화한 문화는 현실의 인간들이 절대로 무난하게 항의할 수 없는 가치의 간극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문제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내가 가정을 예로 드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가정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독자도 어릴 때는 어른들과 함께 자랐을 것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모두 실천가치와 소망가치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커져 있으며 놓아버리기의 간극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경우이다. 소망가치, 정직성실, 실천가치, 자기합리화, 적당한 얼버무리기. 엄마는 늘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이 중요하며 학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슈퍼마켓에서 함께 동안 장을 보고 나서 차에 올라탔다. 그제야 계산대 주머니 카트 바닥에 있는 탄산 음료를 빼먹고 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엄마는 슈퍼마켓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거야. 어차피 저 슈퍼마켓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데 뭐. 소망가치, 존중책임, 실천가치 쉽고 빠른 일처리가 우선이다. 아빠는 사람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가 따가울 만큼 말했다. 하지만 세미의 새 트랜스포머 장난감을 마비가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쓸 때 아빠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고 바빴다. 그래서 아빠는 두 아들과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장난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못했다. 아빠는 바비에게 샘에게 사과하고 망가진 장난감을 고쳐주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사내 아이들은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아이에게 자기 방에 들어가라는 말만 했다. 소망가치, 감사, 존중, 실천가치, 괴롭힘, 무시, 감사할 줄 모르기. 엄마와 아빠는 항상 아이들에게 감사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해서 참아주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도 서로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퍼붓는다. 집안에 누구도 부탁해라든가 고마워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엄마와 아빠도 물론 안 한다. 게다가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을 깎아내리고 서로를 비난한다. 온 가족이 한 사람을 놀려대서 결국 그 사람의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문제는 부모가 아이들이 특정한 행동과 감정과 사고방식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몸소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소망가치, 한계 설정하기, 실천가치, 반항, 쿨함. 줄리는 17살이고 남동생은 오스틴 14살이다. 줄리 오스틴 부모는 술, 담배, 마약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리해두었다. 불행히도 그 방침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줄리 오스틴은 둘 다 담배를 피우다가 들켰다. 줄리는 물병에 보드카를 담아서 갔다가 교사에게 발각돼서 청각까지 당했다. 줄리는 부모를 향해 엄마 아빠는 위선자야. 엄마 아빠도 고등학교 때 파티를 열고 거칠게 놀았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교도소에 타는 적도 있다면서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사진까지 보여줬잖아요. 라고 소리쳤다. 다음으로는 소망가치와 실천가치가 일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자. 소망가치, 감정과 연결, 서로의 감정에 대한 존중. 실천가치, 감정의 연결, 서로의 감정에 대한 존중.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에게 늘 감정이 우선이라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에 헌터가 농구 연습을 마치고 기분이 상해서 집에 돌아왔다. 2학년이 되고 나서 헌터의 학교 생활은 전보다도 힘들어졌는데 농구 코치가 그를 심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헌터는 부엌 바닥에 가방을 내던지고 곧바로 위층으로 가버렸다.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엄마와 아빠는 헌터가 자기 방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봤다. 아빠는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엄마는 헌터의 동생에게 부탁했다. 엄마 아빠가 형이랑 이야기해야 하니까 혼자서 조금만 기다려줄래? 엄마와 아빠는 함께 계단을 올라가서 헌터의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지난주 몇 주 동안에 네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 네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싶단다. 우리도 고등학교 때는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에게 힘이 되고 싶어. 이것은 간격을 의식하면서 참여를 꺼리는 훌륭한 반복이다. 인터뷰에서 그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대화를 나눈 후에 세 사람은 모두 아주 취약해진 기분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이야기를 틀어놓은 후로 아들들과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한다. 이 사례들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수집한 인터뷰 자료에서 골라낸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항상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줄 수는 없다. 나도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나 실천하는 가치들이 우리의 문화에서 기대되는 가치들과 번번이 충돌한다면 조직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엄마가 장을 보고 나서 피곤한 나머지 계산이 틀리는데도 그냥 차를 몰고 가버리는 일이 딱 한 번이었다면 그것은 큰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돈은 내가 가져도 괜찮아, 내 잘못도 아닌데 뭐, 엄마의 행동 규범이라면 그녀는 아이들의 부정행위에 관한 기대치도 재조정해야 한다. 엄마, 만약에 엄마가 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지만 아이들과 마주 앉아서 엄마가 사실은 가게로 다시 들어가서 음료값을 내고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누구 잘못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따가 다시 가서 내자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여기서 엄마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달한다. 엄마는 엄마가 중요시하는 가치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한다. 우리 집에서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다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때에는 바로 잡아야 한단다. 줄리의 보드카 이야기는 부모들이 내게 자주 호소하는 보편적인 어려움이 담겨있다. 나는 청소년 시절에 문제아였어요. 내 아이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했던 거죠. 내 과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한때 방탕하게 놀았던 사람으로서 나는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털어놓느냐이다. 첫째,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나 과거에 했던 모든 일을 아이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 이걸 털어놓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부터 던져봐야 한다. 둘째, 마약과 알코올에 관해 아이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라. 마약과 알코올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도 좋다. 그러나 약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해졌던 이야기나 파티에서 겪은 일 따위를 멋진 무용담처럼 들려주고 반항아가 되는 것을 좋게 이야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주려는 가치관에 어긋나게 된다. 앞에서 문화와 전략에 관한 논쟁을 소개했는데 문화와 전략은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대담함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담해지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 방금 살펴본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만약에 잃어버린 유대와 참여를 되찾고 싶다면 우리는 소망 가치와 실천 가치의 간격을 의식해야 한다. 간격을 의식하는 것은 대담하게 뛰어들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간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가치들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낯설고 불편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영어를 받을 것이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우리의 가치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면 된다.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렘린들이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우리가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취약성을 끌어안고 기회를 포착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렘린들은 슬금슬금 기어나오기를 좋아한다.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한 개념들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일상에서의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리더로서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설명하려고 한다. 세 가지 질문은 다룰 내용의 기준이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우리의 학교, 조직,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수치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싸우는가?
간극을 의식하고 태동하게 뛰어드는 행동은 학교에서, 조직에서,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간극.